저희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오늘 사라 소장님 렉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다이어고널 서치에서 하는 남이 설계한 집은 약간 시그니처의 느낌으로 어떤 뭐랄까 그런 뭔가 다이아고널 서치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같기도 해요. 저거 전에는 또 뭐였었죠? 그 얼음 가지고 하는 작업. 마지막 장소. 네. 응? 마지막 장소. 아, 그건 마지막 장소. 아, 이게 퍼포머가 동일하다 보니까 시리즈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음, 시리즈는 아니고 네. 그냥 계속 연속된 시도이긴 해요. 음. 하면서 저희가 공부되는 것도 많고 조금 뭐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좀 영감이 되는 생각들이 좀 많았었어요. 이제 아까 뭐 책에서 그러니까 어떤 매체든지 간에 그 공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어,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중에 얘기 들으시면서 먼저 나눠주실 뭐 의견이나 생각 이런 거 있으셔요? 저는 되게 다 이제 차차 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렇게 관점 그리고 뭐 어떤 프레임이나 막 이런 것들로 되게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먼저 나누기 전에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서 매질이 뭐예요? 정확하게 그냥 매개체랑 똑같은 건 아니죠? 매질이라는 게 지금 이 공간에선 공기가 매질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한테는 물이 매질이죠. 음, 그래서 왜 그 우주에서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음,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음, 아, 아. 뭔가 더 물질적이면서도 뭔가 매개적이면서도 그 공간에 적합한 음, 형태로 존재를 해야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한 거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아닌 건 없죠. 다 물질이죠. 근데 굳이 건축에서 그러니까 건축에서 다루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벽돌,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장소라는 작업에서 얼음 작업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공기, 빛, 이번에서도 사용하게 된 그런 매질 같은 거는 건축에서는 비물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어요. 네. 음, 그래서 그 영상에서 그 아까 공간의 매질에서는 그 아나 안드레그 씨가 그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뭐 비물질적인 거, 그 공간에서 체험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표기 방식으로 하면서 공간을 또 인지하는 데 또 사용하잖아요.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차원 안에서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은 사라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작업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구성의 방식이나 컨셉이나 그 과정을 다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프로세스가 눈에 거의 다 보이는 것처럼 그 안에서의 어떤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되게 다른 미디움들이 되게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되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온라인 극장 이 안에서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달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아, 잘 전달됐어요. 네네. 네. 음. 그리고 뭔가 아까 그 공간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 이제 공간에 대한 퀘스천을 소장님께서 갖고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무용을 하던 시기로 돌아가면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공간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었고 뭔가 이제 제 몸 자체가 근력이 약한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쉽게 늘어나고 대신에 유연한 그런 몸이다 보니까 계속 텐션을 잘 지켜야 하는 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공간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중심 잡기를 내 몸이 혼자서
텅 비어 있는 공간에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가 뭔가 왜 나 혼자서 이렇게 아둥바둥 혼자 이렇게 허공에 손짓하고 있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내가 혼자 하는 듯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이게 만약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진흙의 어떤 공간, 큐브 공간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텅 비어 있는 공간에 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어떻게 보면 매질로 가득 차 있는 그 밀도가 높은 매질이 가득 차 있는 진흙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인제 손을 뻗어서 푸시가 되면은 이 공간은 진흙의 공간은 이제 풀이 돼서 다른 나와 다른 방향성의 운동으로 나의 신체의 움직임과 공간의 움직임이 같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되게 서로한테 필수적인 요소인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공간의 질문에서 건축으로 넘어간 것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매질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어서 반갑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의 내리는 것이 어려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물도 매질인데 물은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촉감적으로도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물속에서의 공간 근데 또 공간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 그 밀도가 낮아야 하나 높아야 하나 뭐 높으면은 공간이 아니게 되는 건가? 보이드가 아니라 솔리드로 가는 건가? 뭐 그렇게 한다면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표현하셨던 것처럼 물이 어떤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액체가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오늘 렉처 들으면서는. 음. 그래서 매질과 공간? 근데 저는 공간은 그쵸. 공간은 확실히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인가. 확실히 있나요? 응?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신경과학 쪽 그 과학자분들 얘기도 잠깐 해 주셨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얘기를 못하는 것은 뭐 과학자분들은 증명된 데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말로 형용되지 않은 게 있듯이 증명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뭐 그 지난주에 그 제리 쌤께서 라반의 그 트랜스폼 얘기해 주셨었을 때 "사라 소장님 작업이랑 그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라고 했었던 부분이 요 매질에 대한 거 그래서 아까 공간 스케치 그 공간이 아니라 퍼포머 스케치를 했었을 때 뭐였었지? 약간 가운데만 약간 삼각형으로 남고 움직임을 이제 스케치하셨었던 부분 인제 그 이미지를 저는 직결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인제 저도 요번에 남이 설계한 집에 그 아티스트 토크 할 때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했어 가지고 인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 많이 나눴어서 좀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그 남아 있었던 그 삼각형은 어떻게 보면은 몸의 센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쪽. 그러니까 이 퍼포머가 많이 인제 움직이지만 뭐 팔다리가 가장 많이 인제 많이 움직였다면은 몸의 센터에 대한 레벨이나 인제 그런 동선의 부분은 진짜 공간에서도 센터에 많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트레이싱지로 레이어를 했었을 때 고 부분은 센터 부분은 가장 짙게 계속 남아 있었던 부분이었었던 스케치였었죠. 그쵸, 소장님? 네. 음. 근데 네. 근데 그 특정 그 몸의 센터라고 생각을 했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센터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음. 매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중심이 되는 어느 음.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 작업을 쭉 보셨는데 여기에서 사람 안무가를 빼고 보면 이 공간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론은 안무가 개입된 상황에서 이제 사람 몸의 센터일 수 있겠지만 그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할 때 무게중심이 수영할 때는 이 골반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표기하나 고민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하신 그 트랜스폼이랑 형태 뭐랄까 결과론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중심이 되거나 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떤 움직임의 어떤 그 레이어들 그게 계속 모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더 전체적으로 다 잘 이해를 잘 못했지만 그런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이제 이런 구조화된 것들에서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어떤 밀도감 그러니까 처음으로 맞아요. 계속 네. 반복되는 거는 예, 드로잉으로 계속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예, 밀도감, 센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이미지화 되거나 그러니까 그 감각으로 트랜슬레이션이나 트랜스폼 되는 어떤 그런 되게 이 자체가 결정이 집약된 결과라기보다는 그렇게 느껴져서 처음에는 그 소장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던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해서 체험되는 공간, 지각되는 공간, 인식되는 공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명한 선이나 면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그런 밀도감을 드러내는 어떤 정말 새로운 랭귀지로서의 표기 그게 드로잉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계속 발굴되겠지만 되게 이거를 표기한 경험 체계를 표기하는 어떤 그 랭귀지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더 이제 앞으로 그런 좀 생각이 더 들었고 저는 되게 그 맨 처음에 보여주신 그 공간 처음에 이렇게 되게 수평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지는 그런 공간이랑 되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깊이감이 있게 보여지는 그 공간에서 그 말씀해 주셨던 이게 시선에 대한 실험? 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른 몸짓과 그 다른 감각과 뷰 자체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을 얘기하려면 그런 이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환경에 대한 뷰 포인트일 수도 있고, 퍼스펙티브일 수도 있고, 그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 안무가가 특히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더 잘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런 되게 그 카메라 웍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걷고 있지만 그 물속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인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물구나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붕 떠오르는 것처럼 부유하는 어떤 그 상태를 드러내고 그래서 두 번째도 훨씬 더 이렇게 볼륨감 있는 그런 공연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그런 대각선을 몸으로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체랑 공간이랑 되게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면 두 번째 보여주시는 안무에서는 되게 다른 어떤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되게 입체적인 그런 무브먼트를 또 다른 종류의 다른 유형의 어떤 무브먼트를 또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의 또 안에서는 되게 다른 공간에 대한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평면처럼 보이는 공간인데 신체가 들어왔을 때 입체적으로 변한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체가 들어왔을 때 이게 뭐랄까 중력이 같이 들어온다는 지점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력을 거부하는 어떤 몸과 그 잡힌 앵글의 구도를 봤을 때 이게 더 애매모호해지는 더 추상적인 공간으로 되기도 하고 혹은 그러니까 몸이 들어오게 되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더 추상적이 되거나 아니면 더 명확해지거나 알게 되는 지점이 생기거나 그런 지점들이 뭔가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용에서 양은혜 선생님들 트레이닝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그런 체험이나 감각적인 것들을 되게 내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되게 음. 인터한 바디 안에서의 어떤 그런 나의 심장 떨림과 나의 그 뭐 자신감과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내부의 안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내가 그 위치하는 공간을 통해서 나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발현시킬까가 훨씬 더 이제 관객을 더 생각을 한다면 더 약간 환경적이고 좀 확장된 어떤 감각으로 그 아. 공간 안에 다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우리가 감각이나 체험이나 아니면 이제 무용에서의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제 필이 팍 오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어떤 개인의 어떤 표현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90년 지금 무용 공연도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객 문제도 들어올 수 있겠다. '이 공간에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게 어떤 매질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그게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그 감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환경으로 터닝하는 어떤 그런 감각? 음음음.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무대에서의 조명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음. 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탁 감독님 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네. 소장님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거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거나 제가 표현하는 방식과 굉장히 좀 내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축도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구나. 약간 그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소장님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그러니까 플래티드 스페이스요? 그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 평면적이게 보였다는 그 처음 보여진 사진을 보면 전 그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기 시간대는 11시부터 1시 사이라고 했지만 그 한 공간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그 깊이나 빛이 들어오는 얼마큼 빛이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그림자가 얼마큼 지는지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는 확장성을 저는 좀 이렇게 그 순간에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지만 그 한 곳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보여지는 확장성, 공간의 확장성 약간 그런 게 제가 지금 무대에서 그런 걸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일상에서 느꼈다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공연들을 만나면 무대에서 되게 표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좀 재밌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까 김재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막 표현하려고 하는 거 말고 당연히 공간과 환경이 달라지고 그 순간에 거기 그러니까 극장에서 극장에서 내가 숲에 갔던 기억들을 생각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그 숲에 있으면 그냥 그 숲에서 그 공간이 마련되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있었을 때 인간이 주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나 아니면 혹은 그냥 그 상황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표현되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말이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되게 이걸 하나의 어떤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제약된 공간에서 도대체 신체라는 이 고귀한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그런 신체성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이동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하는 곳이 장소가 무대인 극장만이 아닌 거잖아요. 온라인 극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다른 건축물일 수도 있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른 걸 수도 있고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앵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감각적인 방식으로 더 신체가 연결되는 것들을 더 많은 다양한
그 가능성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탁 감독님이랑. 음. 지금 저희가 보통 하는 공연들은 물론 온라인 전에도 여러 공간에서, 공연장 안에서도 되게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지만 사실 지금 스파프가 저희 극장에서 진행 중인데 하는 공연들을 보면은 물론 처음에 원래 스파프들은 다 만들어진 공연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었을 때는 웬만한 공연들이 다 무대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상영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지금 그렇게 모든 공연들이 온라인으로 변함으로써 가지고 오셨던 공연들을 변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공연이라도 장소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의 줌이나 뭐 풀샷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분할해서 계획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들도 다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분장실도 이용하고 있고 외부도 나갔다가 복도도 나갔다가 뭐 엘리베이터도 갔다가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상상하고 무대에 있는 것보다 무대에서 엘리베이터를 상상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로 가면은 어차피 그 온전한 감정들을 더 느끼면서 더 표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카메라나 이런 온라인 상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더 명확하게 뭐 그런 생각들을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남이 설계한 집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공연도 직접 보는 것과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달라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거기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복잡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탁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게 무대 위에서의 작품이어야 하는데 이게 댄스 필름도 아니고 장소 특정형 공연도 아닌 무언가의 중간에서의 촬영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뭐 어떤 걸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은 저는 이제 생기고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매체적으로만 생각했었을 때 앵글로 담는 구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더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그런 환경에 가서 예전에는 내가 내 몸 안으로만 감각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걸로 무대에서 보여졌다면은 영상에서는 직접 촬영을 뭐라고 해야 돼? 그 공간에 가서 촬영을 했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배경과 신체가 같이 들어온다라는 지점에서 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되지 않나. 왜냐면은 그 지금 남이 설계한 집도 사실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 또 다른 공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뭐 어떤 평면성이라든지 입체성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영상 안에서는 어디가 위아래고 어디가 평면이고 단면인지 헷갈리는 씬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체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더 추상과 구체적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교차시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영상 자체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공간 구성과 영상의 앵글이 보여준 구성에서 시청자가 감각하는 공간의 구성은 실제 구성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물론 이제 김사란 소장님이 처음에 이제 질문으로 던져주신 내용들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안무의 관점에서 그
최근에 제가 들었던 또 안무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인상이 남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퀴어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다른 정체성을 입은 그 몸?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몸이 나왔을 때 본인은 옷을 안 입고 이렇게 나체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하나의 툴이에요. 옷을 안 입고 그냥 자기를 그냥 그 무대 위에 노출시키는 거.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 퀴어와 나체는 굉장히 어울려서 별로 이렇게 궁금한 지점들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되게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자기 몸을 되게 취약하고 그 무대에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포기하는 이유가 공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신체라는 그 물질 자체를 그 상태를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나체였겠죠. 그러니까 되게 작아지는 어떤 감각이 들고 되게 취약하다는 상태가 들었을 때, 그때 오히려 공간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 자기를 포기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더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막 포르노그래피가 아니고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나체의 어떤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응시하면서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지속됐을 때에는 다른 공간의 가능성을 이제 몸을 버림으로써 몸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면서 한다는 걸 좀 되게 미학적인 어떤 방식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카메라 앵글과는 조금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적인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 안에서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더 개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그런 기술과 인터페이스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무용 안에서의 그런 질문들이 여전히 감각의 차원에서 좀 지금 안에서 했었던 거 질문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도 있어야 된다. 좀 마이크로한 단계에서.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퍼스펙티브나 아니면 다른 환경 안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양쪽에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음, 음. 그 사례 굉장히 어, 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미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 어, 그런 방식으로서도 뭔가 공간을 더 신체와는 대비되도록 이렇게 할 음. 수가 있겠군요. 음. 이 선생님은 오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음. 오늘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그 게임에서도 너무 비슷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공간을 지각하는 것의 문제, 그리고 그 공간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평면이냐 아니면은 입체적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임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한 되게 게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제 게임을 워낙 많이 보고 그것이 어떤 걸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런 것을 막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화면 보면 옛날 게임 중에 이게 넷핵이라는 87년도 게임이에요. 되게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거의 없을 시절인데 이런 도스 화면에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캐릭터예요. 골뱅이 모양의 캐릭터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표현했던 거죠. 캐릭터고, 이렇게 네모가 지금 어느 공간이고, 앞으로 가면 손전등을 들고 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계속 탐험을 해요. 탐험하면서 막 이걸 뭘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가 이제 87년도 기술로서는 이 정도가 적정한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막
이 골뱅이라는 글자는 캐릭터를 뜻하고 막 돈 모양, 달러 모양은 먹을 것을 뜻하고 그리고 무슨 그 다른 모양 하나는 박쥐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박쥐를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때는 이 그래픽으로 구현할 수 있던 기술이었고 이 완전 2D죠. 그리고 다 그림이 아니라 글자로 이렇게 막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내가 그 동굴을 탐험하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이제 심취한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들어서 너무 무서움을 겪는 거예요. 뭔가 어느 막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을지 모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2D의 그냥 개미집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3D처럼 다 상상이 되었던 거죠. 옛날 게임 약간 옛날 게임 중에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이 났고 그리고 막 또 재미있는 걸로는 그 저희 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마리오라는 게임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이 게임을 우리는 이렇게 뿅뿅 옆으로 가면서 막 2D죠. 그냥 2D 그림으로 마리오가 납작한 상태인데 그런 게 있어요. 마리오의 시점은 어떨까? 라고 해서 마리오의 시점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리오는 되게 무섭겠다. 막 이러면서 마리오는 무섭겠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이 마리오를 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만든 게 있어요. 페이퍼 마리오라고. 이거는 이제 마리오가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 3D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마리오가 종이로 태어난 거죠. 마리오는 회전할 때 종이를 뒤집듯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3D 세상에서 모험을 한다. 어린아이들한테 약간 종이놀이 하듯이 그런 감각을 주는 되게 흥미롭죠. 뭔가 3D 세상을 종이가 탐험한다. 그런 내용의 게임들도 막 약간 시점을 변환한다는 것에서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비슷한 걸로는 이건 좀 신기한 게임인데 이거는 뭐냐면 착시라고 할까요? 우리가 앞을 봤을 때는 평면으로 큰 물체지만 이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거는 이런 시점을 활용한 게임인데 게임에서는 이렇게 시점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놀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보이시나요? 네. 이게 커졌죠. 작아지고 마그리트. 그리고 저기 문을 막고 있는데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작은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오, 되게 재밌네요. 평면으로 봤을 때는 큰 물체지만 내가 그걸 짚고 왔다 갔다 시점을 하면 작은 물체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뭔가 3D와 2D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인 것도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막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는 X, Y, Z 축만 가지고 자유자재로 숫자를 변환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몸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냐도 다 조절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무언가를 볼 때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리와 공간에 대한 게임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다크 에코라는 게임인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을 움직였을 때 발자국 소리가 굴절되는 걸 통해서 이곳이 어느 공간인지를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들도 생각이 났어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겁내 진짜 재밌네요. 재밌네요. 보여주신 것들이. 진짜 재밌네. 아니 아까 그래서 세 번째 이 바로 전에 보여주신 네. 게임은 네.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랑 마그리트가 만들 법한 그런 게임들이 근데 그 건축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했더니 그
스케일에 관한 거이고, 근데 온라인 이제 극장으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스케일을 이게 시선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일반론적인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크 에코랑 그다음에 슈퍼마리오 게임 보면서 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슈퍼마리오 게임을 엄청 했거든요, 어렸을 때. 저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어요. 아, 진짜요? 3등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 진짜? 게임 대회 같이 요즘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때 슈퍼마리오 대회가 있었거든요. 와. 제가 엄청 해서 지금 그걸 오랜만에 봤는데 아까 2D라고 하셨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제 이미지 속에 3D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3차원 막 VR 이런 게 생기고 나니까 그리고서 보니까 진짜 2D네요. 그 공간이 이렇게 뛸 때마다 그게 3차원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다크 에코 보면서도 제가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어떤 감각을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보여진 그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경험을 더 상상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공간감에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 다크 에코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그 공간의 경험을 아예 제거해버리니까 소리로 인해서 각자의 뷰어들이 그 공간을 상상하면서 따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그 저희 프로젝트에서 남의 설계한 집에서 아까 공간 체계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로잉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현명덕 선생님의 그 건축 표기 체계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축 드로잉도 사실은 그 건축가가 드로잉을 끝난 시점이 완벽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이에 드로잉과 건물 자체에 블라인드 스팟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똑같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다고 교육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드로잉을 통해서 각자가 그 공간을 상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지고 뭐 당연히 경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촉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고민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뭘 더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각자의 경험에 가지고 있는 촉각적 경험을 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감각을 그럼 제거해야 되는가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다크에코 게임 진짜 건축적인데요? 그거 모바일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저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었던 넷텍라는 네, 게임? 넷텍. 그것도 인상적이었었던 게 보통 공간이 게임 안에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이 캐릭터가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했었는데 이거는 내가 가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근데 당시에 그거를 게임을 하시던 분들은 자기네들은 그게 3차원의 공간으로 됐고 없는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공간인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로 이렇게 감각하셨다는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말은 뭔가 어떻게 화면상에는 공간이 이야기하면 없잖아. 응.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공간은 내가 경험해야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음. 그래서 되게 무대 공간을 생각해 보면 되게 이미 세팅된 특히 이제 연극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심한데 집 하나 지어 놓고 예를 들면 발레 같은 경우도 다 나무랑 막 이런 궁전 같은 거 다 이미 해 놓고 이제 사람이 쓱쓱 한 명씩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공간이 이렇게 제너레이팅이 그때그때 다른 방식으로 돼서 어떨 땐 되게 예측 가능한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내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전혀 다른 공간이 이렇게 그 다음에 경험되게 하는 그런 방식도 그러니까 이 선우가 바뀌는 그런 시퀀스
그 이게 흐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다 선후 관계를 다 이렇게 바꾸는 방식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수 있겠다. 아까 그 넷핵 게임 같은 그런 방식들. 전 마리오의 관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리오의 관점이 이게 다 경험해야 알지만 내가 경험한 것과 제리 선생님이 경험한 것과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거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게임도 꼭 마리오일 수도 있지만 마리오가 또 아니라면 또 어떻게 그걸 봤을까? 무서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되게 재밌는데 도전할 만한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공간을 바라보는 어떤 인간의 뭐 경험, 그 사전의 경험들이나 그 과거의 자기에서 보여지는 표현되는 다른 것들 이것도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모든 미학책에 나오는 동굴 속 황소 벽화 있잖아. 아시죠? 알타민. 네. 그러니까 그런 미학에서 그런 뭐라 그러지? 그 보는 사람들이 보는 그거에 따라서 벽화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슈퍼마리오 게임을 엄청 좋아했지만 저도 그거를 3D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본 이상 더 이상은 그 게임을 보면 3D로 인지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미학의 계보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식? 아는 것? 교육.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보면서 저는 그런 동굴 벽화가 계속 같이 떠올랐어요. 그 아까 사라 소장님 처음에 그 작업했을 때 플랫랜드에서 모티베이션이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 플랫랜드 그 영화 플랫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이요. 이차원. 네, 근데 그 영화도 있어요. 예. 그 평면 세계에 사는 그 네, 약간 맞아요. 예. 거기 그 이제 그 책에서 거기서는 A Romance of Many Dimensions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설계를 했으니까 관사를 바꿨어요. The Romance of Many Dimensions. 예. 평면에 대한 아까 전에 그 이렇게 납작한 공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평면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뭐 2차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발전돼가는 그런 과정들은 되게 3차원적이고 되게 리얼한 공간, 판타지 공간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약간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플랫랜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프로젝트에? 그 책은 어떻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착용이다 보다는 그 책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설치 작업하는 그 트리오였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팀들이 그 대림미술관에서 전시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차원의 그러니까 오브제들을 빛을 아예 흡수하는 재료로 다 도장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시선에서는 그 오브제가 그냥 암흑으로 사라졌다가 이제 조명에 따라서 3차원으로 드러나고 이런 걸 상당히 뭐 저희가 인상 깊게 봤다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책들을 여러 개 읽는 것 중에 그 책에서 근데 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감에 대한 이야기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공간에서 어떤 공간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납작해지는 거, 매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뭐랄까 2차원, 3차원 아니면 그 다른 차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제를 제가 차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프로젝트는 한 뭐 2, 3년 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아직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알듯 말듯한 지점에 있어요.
저도 근데 예전에 네네. 황수연 안무가랑 같이 음, 2011년도 한 10년 정도인가? 그때 이제 플랫랜드 영화 저희는 이제 소설 책은 못 봤지만 어쨌든 그 무용극 안에서 이제 약간 그림자 놀이 같은 거를 다 3차원 오브젝트들을 다 이제 평면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황수연 안무가랑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반갑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게 평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온라인이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걸 2차원을 극복하고 어떻게 3차원을 갈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어떤 평면에 대한 감도 있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완전히 지각 가능한 어떤 우리의 리얼 라이프 안에서 3차원과 혹은 그 N차원으로 막 넘어가는 되게 다양하고 그런 유토피아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그런 엔터테이닝적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 공간의 차원이나 축이나 이런 재료적 접근이기도 하고 더 진료적인 접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사라 소장님 프로젝트처럼 마지막에 하나의 어떤 아트 프로젝트로 가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플레랜드 책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얘네들이 도형들이 다 있어요. 도형들이 있는데 이 정면에서는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뭐 이렇게 생기고 근데 갑자기 돌면 다 선인 거죠. 뭐 그런 지점들. 근데 3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네. 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공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음. 좀 다른 그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고, 예. 네. 이게 계속 꼬리를 무는데 그럼 이렇게 이 순간이 공간이냐 아니냐, 2차원으로 보이는 게 공간이냐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현상학이랑 좀 맞닿아 있기도 하고 건축의 약간 바이블 같은 책인데 저 학교 다닐 때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고 유아니 팔라즈마의 Eyes of the Ski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소 우리가 2차원적인 평면에서 공간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시각적인 경험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요즘의 컨템포러리 여러 가지 아트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Eyes of the Skin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지만 촉각은 다 닿아 있는 거고 사실 눈의 이 표피도 피부의 일부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피부잖아요. 이 피부가 떨어져서 보는 것, 떨어져서 경험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경험이 단순히 2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뭐야? 이 매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다음에 시신경을 전달해서 인식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작업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궁극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짓지 않고 공간을 경험하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라는 매체로 옮겨왔는데 결과는 또 그럼 이게 2D인가? 그럼 이거 이 화면이 2D야? 3D야? 근데 유한이 팔라즈마가 비판을 했지만 내 시각으로 만나는 이 촉각의 경험은 그럼 3차원이야? 공간이야?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꼬리를 이렇게 물고 예. 뭐 답을 찾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제 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은희 기자님이 던져준 질문과 지난주에 김재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이렇게 엮어가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게 이게 계속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양은혜 기획자님이 프로젝트를 온라인 극장을 설계하는 사람들 프로젝트가 되게 저한테 되게 익사이트한 이유가 그러면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양은혜 기획자님은 어떤 관점으로 온라인 극장을 나중에 구현할까?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이선 쌤하고 태연 쌤하고 따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이트를 개발하는 방식, 이제 근데 이게 리서치 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렉처들의 이야기와 동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나왔었던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실제 구현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 워크숍을 3개월 동안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그에 맞는 기술이나 이제 그런 개발이 가능하신 분을 섭외하면 가장 좋겠지만 개발과 리서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뭘 먼저 판단하고 이거를 알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을 때 당연히
공연 영상을 그건 영상이다. 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는 입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이냐, 이제 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그 이 선생님이 그 어떤 게임을 보여주셨어요. 3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뭐 최근에 그 BTS가 거기 그 게임 안에서 광고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유저들이 가장 거기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졌었던 어떤 또 다른 미국의 어떤 그 콘서트도 그 게임 공간 안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가 3D로 나와서 그 3D 공간에서 공연을 하느냐랑 그 3D 공간 안에서 콘서트를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느냐, 이거를 대조해서 보여주셨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 선생님 혹시 그거 유튜브로 링크를 제가 공유해 주시면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일단 트래비스 스캇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무대이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너무 놀려. 소리 들리시나요? 응. 아주 작게 들려요. 당치 알 수 없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요? 그래갖고 이게 이게 게임이에요. 어? 게임은 아니죠. 뭐 얘네가 다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가 지금 콘서트를 실시간 기다리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앞으로 가면서 게임. 이제 이게 3D로 네. 이 팔로우가 안 돼. 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실제 게임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렇게 콘서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여기서 공연을 하는 거죠. 게임 하면서 공연 보는 거예요? 아니요. 게임을 하고 여기 콘서트장 올 사람은 와서 콘서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같이 춤을 추려면 일로 와라. 그럼 게임 하다가 질 수도 있잖아요. 게임은 그러면 이게 아예 그 입구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게임을 안 하는 공간이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막 총싸움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D 게임 자체가 워낙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너무 좋은 기술이라서 이렇게 이 가수는 코로나 시대에 여기서 공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거액을 들여서 본인 모델링을 다 하고 움직임도 다 트래킹 따서 이 콘서트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행한 거고 사람들은 여기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네요? 네, 여기 올 사람은 여기 콘서트장으로 이제 마우스 움직여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을 하다가 콘서트장에 들어가면 게임이 잠깐 멈추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게임은 아예 그냥 입구가 달라요. 처음에 게임할 사람은 게임장으로 가서 이게 이제 총싸움 게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총싸움 사격장 같은 데 가서 게임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무대 공간에서 하는 건데, 게임 하다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만 보여지는 거고, 공연을 보러 온 캐릭터들만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네. 이거 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원형 공간 같은 게 막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여기 뒤에 십자 표시 있는 요 캐릭터 있잖아요. 네. 이게 관람자인데 이 사람이 막 하늘을 날고 뭐 소인국이 됐다 대인국이 됐다 이러면서 이 가수가
춤추고 공연하고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게임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그 관람자가 할 수 있는 거네요? 게임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선쌤? 게임에서 하는 거는 총 쏘고 점프하고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점프하고. 네, 똑같이 뭐 이 거인한테 총을 쏴봤자 뭐 아무 일이 벌어지진 않는 거죠. 근데 게임하는 공간에 갔을 때는 뭐 총싸움하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는 공연장으로 따로 접속을 한 거예요, 그 유저들이. 그래서 오늘 트래비스 스캇이 뭐 공연을 합니다. 뭐 공연장으로 입장을 하시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게임에서 공지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온라인 공연이라고 해서 되게 와. 좀 성공적인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거죠, 이 게임이.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사례고 돈도 너무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제 다른 가수들이 너무 좋다, 그럼 나도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활용해서 나도 콘서트를 할래 했는데, 조금 이제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적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 스크린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예산. 여기에 자본주의. 이렇게 찍어놓은 거를 극명한 현실. 어, 와, 이게 몇 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9월 말 이쯤 했네요. 그냥 이거는 그 3D 공간에 계속 이렇게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2D 영상을 이렇게 너무 실사가 틀어줬던. 나오니까 갑자기 훅 깬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양은혜님한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3D 화면, 우리 3D 극장 안에 어떻게 우리의 그 공연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와, 발상이 되게 충격적이네요. 진정으로 이 영역의 이 뭐랄까 전문 영역의 경계를 완전 허물어 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렉처 또 참여해 주실 류정식 대표님은 극장 이제 설계도 하시는 분, 극장 설계를 주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온라인 극장 작업도 이미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자료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부탁드려서 공유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또 이선쌤이랑 태연쌤이랑 그 류정식 대표님 해가지고 또 비대면으로 미팅을 가져보기로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3D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 극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구현이 되고 있으며 한계나 이제 그런 지점들은 뭐일지, 또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지, 좀 그런 거를 얘기를 나눠보려고 계속 현재 진행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렇고, 저는 아까 얘기로 잠시 돌아가자면은 그 슈퍼마리오 때 그 슈퍼마리오가 계속 오른쪽을 향하잖아요. 오른쪽을 향하는데 저는 그게 앞으로 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게임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 뒤로 가면 뭐가 있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그 방향키를 했더니 가지더라고요. 또 뒤로 가지기는 가지는데 이제 그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게임이 끝난다든지, 그리고 터트렸었던 그 버섯들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제 뭐 그렇게 그런 환경이 되기는 했었는데, 약간 그때 옆으로 가지만 오른쪽으로 가지만 그게 앞으로 간다라는 인식.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글씨를 읽는 방향도 다 왼쪽에서 오른쪽, 뭐 물론
중동의 일부 어떤 언어들은 이제 반대로 읽기도 하고 뭐 세로로 이렇게 읽어가는 글씨들도 있긴 하지만 그 앞으로 향한다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굉장히 많은 지점.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가능한데 앞뒤는 불가능한가? 이런 거. 그 약간 무대로 치면 무대 뒤쪽으로는 갈 수 없나? 이제 그런 퀘스천을 갖기는 했었는데 이제 뭐 슈퍼마리오 게임은 이제 뭐 그런 약간 음악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미래로 향한다라는 것과 일치가 돼서 타임을 설정해 놓은 것까지 하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그 강요를 계속 준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입체성을 인간이 감각하게 되는 이유는 등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뒤에 눈이 없기 때문 아닐까? 라는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이면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뒤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VR이나 이제 그런 360도 카메라를 보면은 이게 앞뒤옆 할 것 없이 360도 동일하게 원으로 찍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하는 거지? 그거를 360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또, 우리는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360도를 볼 수 있는 몸을 가진 것은 아닌데, 보고 있는 매개체 자체가 360도로 찍어졌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 혹은 뭐 VR에서도 각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거를 할 거냐, 화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어지는 부분 아닌가? 뒤에 대한 문제? 어때요, 이 선생님? 이런 뒤에 대한 이슈들이 있나요? 그 마리오에서 앞으로 갈 때는 미래고 뒤로 갈 때는 과거와도 같다. 왜냐면 그런 게임을 횡 스크롤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횡 종이 아니라 횡 스크롤 한다는 게임이잖아요. 혹시 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게임은 계속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이 미래고 이쪽은 뒤다라는 그 말이 저는 맞는 것 같고 그 게임에서 3, 그 게임에서는 두 가지 두 가지 시야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first person, 저의 눈 그대로 그냥 나의 시각에는 나의 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손이 이렇게 보이고, 1인칭 시점이 있는 것이 있고, 3인칭. 제 캐릭터가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마리오라던가, 아니면은 저를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뛰어가는 게 다 보이는 그런 두 가지 뷰가 있는데, 첫 번째 1인칭 뷰는 뒤를 보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공포 게임에서는 1인칭 뷰를 많이 써요. 왜냐면 진짜 뒤를 획 돌았을 때 갑자기 뭐가 확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3인칭 게임에서는 이미 나의 시각은 캐릭터를 다 보고 있고, 캐릭터 등에 제가 마치 엎여 있는 듯한, 카메라가 엎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인칭 뷰에서는 공포감을 낼 수가 없어요. 1인칭에서 공포감을 내야 되고, 3인칭은 뭔가 내가 이 캐릭터를 조종해서 뭐 점프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이 캐릭터한테 옷을 입히거나 이런 느낌으로 완전 그 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느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근데 저희도 이제 그 관객이 들어왔을 때 1인칭이냐, 3인칭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은혜쌤이 저번에 보여주셨던 그 온라인 아트 마켓? 팸스. 팸스. 음. 팸스 같은 경우에는 3인칭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약간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사이보그 같은 캐릭터가 나의 몸이던데,
그 1인칭으로 했을 때는 관객인 내가 이렇게 직접 보는 거고, 내가 뒤를 돌면 도는 거고, 너무 이게 몸과 비슷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막 그런 의문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음, 음, 그렇군요. 1인칭이 훨씬 더 현장감이 있다는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시점. 오늘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남이 설계한 집 자체도 또 이렇게 보니까 시점, 다양한 시점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냐,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공간이라. 근데 진짜 관객 그거 자기가 1인칭으로 볼 건지 3인칭으로 볼 건지 그것도 결정하는 것도 재밌겠다. 네. 공연 안에서 어떤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할 때 아까 콘서트가 게임 가는 것처럼 1인칭으로 입장하고 또 3인칭으로 다시 관람했을 때는 공연을 되게 두 개의 다른 하나인데 두 개의 다른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버전을 다른 거를 만들어서 그 공연하는 중간에도 바꿔서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의 게임이라 그러면 그쵸 게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사이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프라인에서의 극장의 감각이 온라인으로 링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거는 뭐였었냐면은 이제 이 그 사이트 안에서 극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그 좌석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객이.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극장에서도 내가 어느 시트에 앉느냐에 따라서 무대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앉은 좌석에서 보는. 근데 온라인이니까 예를 들면 대극장 같은 경우에 우리 막 춤 연습할 때 마지막에 커튼콜 하잖아요. 커튼콜 할 때 시선을 위로 들으라고 저기 돈 조금 내고 온 사람들한테도 인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좌석은 시점이기도 하지만 계급인 거야. 저기 시트에 앉은 사람한테도 인사해 마지막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잘 안 보는 거의 막 뱀 같은 데는 거의 천장이 막 머리 달려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목을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 원짜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온라인 극장으로 대체되면서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는 지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이 양은희 기자님이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쵸 좀 급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문화를 공유하는 것부터 이제 평등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온라인 기반에서는 가능해지는 거니까. 네. 물론 몇 인치의 화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또 다르지요. 네. 센터에 앉았는데 몇백만 원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모니터 2대로 막 입체를 막 서랍으로 느끼면서 막 특히 이런 게 그러면은 이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뭐 4K로 영상을 아예 촬영을 하고 사운드도 서라운드로 촬영을 해서 그 선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보게 하는 것과 아예 그런 선택이 없이 저비용으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경험 자체를 동일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기획자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두 콘서트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만들고자 그러니까 양의 기획자님이 만들고자 하는 게 저런 건가라고 생각해서 되게 사실 엄청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마음에 그 오프라인에 있었던 감정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될 것인가를 저도 그 고민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완전 다른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그런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다시 한번 고민이 되네요. 근데 그 아까 이선 쌤이 마지막에 보여주셨었던 그
그 레퍼런스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진짜 정말 뭐랄까 너무 그 공연장의 온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각했었던 게 더 아날로그 했었다가 근데 단지 깨야 되는 거는 깬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를 알고서는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는 3D 공간 안에서 2D의 영상이 이게 상영됐을 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시느라고. 그리고 또 아까 제리쌤이 말씀하셨듯이 극장에 들어갔을 때 좌석을 선택할 수 이거는 양래 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아까 막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 공연들이 온라인으로 영상화되면서 가장 제가 속상하고 이거는 공연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결정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그 사람이나 뭔가 선택이 저한테 없다는 게 저한테 좀 속상한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공연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냥 그 좌석을 선택할 수 있듯이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을 내가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극장이 지금 다 문을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극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역할이 2차 세계대전 다 극장 완전 다 시그니처 극장들 다 부서졌어도 미술관에 들어가서 하긴 했거든요, 공연을.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극장이란 역사가 이게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극장에서 공연했을 때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좌석을 전하는 거 안에서도 계급적인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공연이 처음 시작했을 때 불 꺼지고 불 켜지고 불 꺼지는 이거 안에서 관객들은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또 마지막에 꼭 그 제4의 벽처럼 거기 공연에서 만드는 웰메이드 거기에 관객이 절대 진입할 수 없는데 오히려 참여를 안 하면 중간에 공연이 끝날 수도 있는 되게 굉장히 취약한 공연을 만들거나 되게 급진적인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를에 대해서 조금 비평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더 사회적 차원을 더 생각한다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기술적인 것들도 되게 스펙터클이나 엔터테이닝 기능도 있긴 있잖아요. 극장에서 뭐 콘서트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연극 뮤지컬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엔터테이닝적인 그런 극장 설계 온라인도 그것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같이 보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관객들이랑 어떻게 호흡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는 느낌 가질 수 있을까? 이거 공동으로 이렇게 몸이 모이는 거는 극장 말고는 뭐 시위를 하러 가지 않은 이상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마리오는 무섭겠다 그거 전 그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라반이 되게 모더니즘적인 어떤 그 움직임 이론이어서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몸을 맞추게 하는 게 굉장히 근대성이 있는 그 원리와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뒤나 앞 공간에서 움직임하려면 앞으로 갈 땐 천천히 해야 되고 뒤로 갈 때 빨리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자연적인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시간의 앞뒤 공간 안에서는 그런 위로 가면 가볍게 해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중력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모더니즘 안에서 막 그런 컨택트킹하거나 바닥에서 굴르는 이런 것들 되게 중력지향적인 게 바닥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되게 관련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배웠을 때 저희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선생님이 막 똑같은 걸 만들어 주려고 너네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봐. 이런 동작이 그냥 나오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애가 전 무서워서 이렇게 되던데요. 이제 전 무서워서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되고 뭐 앞에 길이 쫙 펼쳐지면은 천천히 산책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빨리 달려서 저기 가고 싶어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욕망이나 이런 게 따라서 되게 다른 움직임과
그런 개별성이 있는데 근대는 이런 개별성을 다 무마시키고 되게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있는 그런 감각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개인적인 되게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지 않을까.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무대 위에 취약성 이런 걸 만들 때 진짜 그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사적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고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극장에 왔을 때는 이건 전혀 수준이 다른 관객이지 않을까.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진짜 아니 이게 어쨌든 내가 공연장에 가가지고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는 일이에요. 사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거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경험이고 관점이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 뭐죠? 극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옮겨져도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저희가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공적이지만 굉장히 사적인 경험을 하는 공간이 극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이제 마감하셔야 돼, 이제. 극장을 마감하러 가야 돼서 개인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오늘 렉처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이후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뭔가 온라인 극장을 만드는 방향성이나 또한 그 오프라인의 감각을 온라인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 지점이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해봤어요. 쌤들이 알려주셔서 얘기해주셔서. 그래서 그 부분 저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김사라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리쌤도 감사해요. 네, 이선쌤 감사합니다. 재밌는 레퍼런스. 종교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무한질레. 네. 네. 이제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마음에 하나 드세요. 차근차근 보려고요. 이름 다. 그러니까 나도. 네, 재밌어요.